안녕하세요. 안홍입니다. 오늘은 시대교체, 지금 구한말의 농경시대가 산업시대로 바뀌는 것 이상의 지금의 새로운 시대로 바뀌는 그런 총체적인 대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치권의 책무란 무엇일까요? 정치권이란 그 시대적 변화를 먼저 생각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한말에 어땠습니까? 구한말에는 정치권의 이러한 시대적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이후의 100여 년간 우리 한민족은 고통의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정치권의 한 번의 판단의 실수는 단지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00년 이상 장기적으로 그 고통을 후세대에게까지 안겨주는 결과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구한말에는 정치권이 과연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일까요? 구한말에는 그 농경시대가 산업시대로 전환하는 그런 대전환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서 그 농경시대의 이념과 지배질서를 지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즉 당시 우리나라 사회는 성리학적 이념과 지배질서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컸고 바깥에서 오랑캐들의 산업화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쇄국 정책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성리학적 지배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위정척사 운동을 벌이며 저항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새로운 산업시대로의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시대적 변화에 뒤처져서 결국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했고 이후 후진국으로서 많은 고통을 겪었으며 이어서 분단의 고통을 지금까지 겪고 있는 상황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구한말에 농경시대가 산업시대로 전환하는 것 그 이상의 총체적인 변화가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시대적 교체기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기존의 산업과 일자리는 전면적으로 뒤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과 일자리는 국내 분업화 산업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각각 자신의 특화된 부분을 담당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생산을 하고 함께 협업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국의 산업과 노동자들이 자신이 가장 특화되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각국에는 외부에서 초저임 그 산업과 노동자들의 공세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기존의 그 저임 산업들은 대부분 허물어졌고 우리나라의 특화된 반도체 산업,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철강 산업 이런 부분들이 발달하면서 글로벌 분업화에 참여해서 그런 살아가는 경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지금은 오프라인상의 수많은 산업과 일자리가 온라인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또한 언테크 시대를 맞이해서 더욱 이러한 오프라인상의 산업과 일자리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변화가 더욱 전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새로운 미디어 산업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국내 수많은 지역의 미디어 산업들이 위기를 맞이했고 대거 밀려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시대가 발달하면 각국의 상품이나 서비스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통합되고 각국의 산업과 일자리가 전면적으로 대편되는 변화를 맞이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각국에 있는 교육 서비스, 복지 서비스, 일자리 서비스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는 정부가 많이 담당을 했지만 앞으로는 전 세계 일자리를 매칭시켜주고 전 세계에서 뛰어난 교육을 소개시켜주고 매칭시켜주는 글로벌 서비스를 활용하고 또한 복지 서비스나 연금 서비스 같은 것들도 세계 단위에서 가장 뛰어난 수익률을 자랑하는 그런 연금들을 활용할 수 있게 매칭해주면서 그런 쪽으로 대거 옮겨가게 될 전망입니다. 나아가서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안에서는 이 AI가 전 세계에서 자신이 필요한 가장 뛰어난 것들을 찾아서 매칭시켜주면서 이러한 전 세계의 산업과 일자리가 이를 중심으로 전면적으로 통합되고 재편되는 변화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기업이나 노동자들이나 국가의 상존법칙이 모두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의 경우에 그동안은 국내 시장 안에서 국내 기업들끼리 경쟁하고 살았고 국내의 투자처, 국내의 노동자, 기술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글로벌 소비나 글로벌 투자나 글로벌 고용 같은 것들이 용이해지면서 기업들의 행태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소비가 확산되면서 이 소비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상품과 서비스들을 쉽게 찾아내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서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들이 돼야지 살아남을 수 있게 되면서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생산 요소들, 노동자, 투자처, 기술 이런 것들을 글로벌 소싱하면서 경쟁하는 글로벌 소싱 기업으로 전환하고 이 글로벌 분업화에 참여해서 살아가는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국내 시장 안에서 노동자들끼리 경쟁하고 노조를 결성하고 또 정부의 보호에 기대서 제한된 경쟁을 하면서 좀 안온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노동자들도 글로벌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이 더 뛰어난 노동자들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이 노동자들은 글로벌 무한 경쟁에 놓이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인도 노동자나 베트남 노동자보다 뒤처진 노동자들은 그와 비슷한 임금을 받고 비슷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국가도 이제는 글로벌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각국 투자 자본과 기업들이 더 뛰어난 투자처를 찾아서 더 세율이 낮은 곳으로, 더 뛰어난 노동자들이 있는 곳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이제는 그 각국 서로 글로벌 무한 경쟁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들은 더 뛰어난 투자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더 뛰어난 투자 경쟁력, 노동 경쟁력, 공급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나서게 되었고, 세율 인하 경쟁과 각종 기업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경쟁을 점점 더 격화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기존의 좌우 이념과 각종 경제, 복지, 교육, 노동 패러다임까지 모두 바꿔놓는 그러한 변화를 유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 기존의 좌우의 경제 정책이 한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케인지안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케인지안 경제학은 기존의 국내 시장 안에서 문제들을 조율하는 것이었고, 특히 국내의 수급 불균형 문제들을 국내 재정 확장 정책이나 금융 확장 정책을 통해서 수요 확대를 통해서 침체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경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각국의 경제 위기가 국내 시장에서 유발되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 안에서 글로벌 무한 경쟁과 또한 세계 산업자리의 변화 속도가 무한 빨라지는 상황에서 수많은 국내의 기업과 노동자들이 뒤처지면서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국내 케인지안 경제학으로 금융 확장 정책, 재정 확장 정책으로 대응해봐야 위기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식 장기 침체를 유발하거나 양적 완화나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대응해도 그 수많은 돈이 투자처로 가지 않고 버블 투기만 확산시키고 부채만 무한 확대시키는 그런 결과를 유발하면서 오히려 세계적인 침체를 장기화하고 구조하는 결과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파의 시장주의 정책도 시장에 맡기고 놔둔다고 경제가 나아지질 않습니다. 이제는 각국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 지배하게 들어가게 되면서 글로벌 시장 안에서 소수의 최고는 살아남지만 다수가 몰락하면서 침체가 장기화되고 일자리 위기, 양극화 위기가 구조적으로 심화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케인지안 경제학이 됐던 시장주의 경제학이 됐던 기존의 좌우 경제학들은 새로운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서 한계를 맞이하게 되었고, 기존의 경제학은 끝났다는 소리가 점점 더 확대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같이 경제정책이 무력화되면서 좌우 이념도 더 이상 효용성을 잃게 되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각국은 이미 좌우 이념을 뛰어넘은 새로운 통합의 정치 노선을 확대하고 있으며, 독일같이 좌우 연정을 실시하거나 이 마크론같이 좌우를 뛰어넘는 새로운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시대의 좌우 중심의 기존의 정치 구도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고 전면적으로 재편되는 변화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각국은 새로운 글로벌 시장주의 전략이나 또는 극우주의, 국가주의, 보호주의 전략 등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좌우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서 새로운 모습의 정치 구도로 전환하는 모습이 각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 복지 패러다임, 노동 패러다임도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은 이 산업시대의 산업 노동자들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일률적인 공교육 체제를 구축하면서 발전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일률적인 공교육 체제로는 그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 속에서 노동자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노동자들이 각 개별적으로 세계 시장에 나가서 자신의 특화된 노동을 제공하고 살아가게 되면서 이제는 이러한 새로운 개별적으로 특화된 그런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신교육 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또한 노동 정책의 변화도 불가피해졌습니다. 기존에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자본가로부터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고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임금을 보호하는 노동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 산업 변화가 워낙 빨라지고 이 기존의 산업과 일자리가 워낙 빠르게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로 옮겨가게 되면서 이에 대해서 노동자들은 계속 신산업 일자리로 옮겨가야지 생존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국은 노동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 가운데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삶을 뒷받침하기 위한 유연 안정성 정책 같은 것들을 추진하며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문정부가
노동 유연화가 아닌 노동 경직화 정책, 또 과거식의 노동자들을 정규직화를 강제하고 기존의 일자리에서 눌러앉도록 강제화하고 임금도 통제하고 변화를 가로막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오히려 기존의 노동자들이 신산업이나 일자리를 옮겨가지 못하고 구산업에 눌러앉아 모두 뒤처져 몰락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유발했습니다. 또한 복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고세율 복지 체제를 구축해서 그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국내 소비력을 키우고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각국의 세율 인하 경쟁이 확대되면서 세율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되었고, 제한된 세율하에서 또한 복지 수혜자들은 계속 무한 급증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한 새로운 복지 정책을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국은 국내 경제 주체들의 공급 경쟁력을 높여서 글로벌 무한 경쟁에서 최대한 살아남도록 하는 복지 수급자들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복지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 질서도 전면적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시대의 폐공급 강대국들의 중심의 국제 질서는 전면적인 변화를 맞이했고, 이제는 신흥국들이 줄줄이 성장하면서 기존의 폐공급과 강대국들을 뛰어넘는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패권 질서, 국제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같이 기존에 구축되었던 산업과 일자리나 또 좌우 이념이나 각종 경제, 교육, 노동, 복지 패러다임, 나아가서 국제 질서까지 모두 뒤바뀌는 새로운 총체적 대변화의 그 대격변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교체를 상징적으로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변화는 과거의 농경시대가 산업시대로 전환할 때의 변화보다 더욱 빠르고 더욱 전면적이며 기존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꿔놓는 변화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시대의 교체를 유발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80년대 이후에 시작된 그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즉 글로벌 지식 정보화 혁명에 이어서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혁명, 언테크 혁명, AI 혁명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동안의 인간의 경제 활동을 근본적으로 전면적으로 뒤바꿔놓게 되었습니다. 즉 그동안에는 인간은 그 국내 시장 안에서 소비하고 투자하고 고용하면서 살았고, 기존의 각종 이념이나 경제 패러다임 같은 것들은 모두 이런 국내 시장 안에서의 수급 불균형이나 분배 불균형, 힘의 불균형을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이 다단계 정보화 혁명은 인간의 경제 활동 범위를 이 국내 시장에서 세계 시장으로 확장시켜 주었고, 그동안 국내 시장 안에 갇혀있던 기업이나 투자나 이 노동자들이 이제는 세계 시장으로 나가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글로벌 소비나 글로벌 투자나 글로벌 고용이 점점 더 확산되는 상황을 유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기존의 이념과 패러다임과 정부체제, 정치체제, 나아가 국제질서까지 모두 바꿔놓는 그러한 변화를 유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국내 시장 안에서 변화가 매우 느린 그런 고정시장 시대에 살아갈 때에는 그냥 단순히 국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불균형만 조절해주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위기가 이 바깥에서 유발되고 있고, 특히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이나 글로벌 초이동 시장의 무한 속도 전속에서 국내 주체들이 대거 몰락하면서 유발되고 있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국내 시장을 조율하고 수요 확대를 추진하던 경제정책이나 패러다임 가지고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근본적인 변화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보다 국내 경제 주체들이 이러한 글로벌 무한 경쟁과 글로벌 초이동 시장의 무한 속도전 속에서 최대한 살아남게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의 정책 목표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국내의 투자나 고용, 성장, 복지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기존의 정책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시험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세계는 지금 총체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 수많은 변화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변화에 대해서 새로운 이념이나 패러다임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극도의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 과거의 시각과 패러다임으로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고 이게 어떻게 대응해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모르면서 그냥 과거의 시각과 방식으로 그냥 대응하다가 오히려 더욱 위기를 심화시키고 대중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전개되는 변화는 각각 다르게 전개되는 듯이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커다란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존의 국내 시장 안에서 살아가던 경제 주체들을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전 세계 경제 주체들 간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이어지면서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전면화하면서 각국 경제 주체들은 세계 시장 안에서 투명한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오프라인상에서 각국이 보호주의나 국가주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마치 글로벌 시장 경제의 발전이 뒤로 물러서는 것 같이 보이고 있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더 언테크 경제 같은 것들이 발달하면서 더욱 빠르게 글로벌 시장의 경제 활동이 확산되고 있고 나아가 앞으로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이나 AI가 발달하면 이러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무한 경쟁은 더욱 전면화되고 투명하게 모든 곳으로 확산되는 변화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서 새로운 이념과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생존이 가능해졌고 기업, 노동자, 국가가 생존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정치권들의 최대의 책무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의 교체에 대응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국내의 기업과 노동자들을 구하고 국가의 생존을 유지하게 할 것인가에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정치권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경쟁적으로 새로운 실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가장 뒤처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교육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고 수출 경제에다가 개방 경제이고 글로벌 시장 경제로 전환하는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나라이고 그에 따른 위기도 가장 먼저 맞이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회나 우리나라 정치권이나 우리나라 정부나 우리나라 교육계도 모든 것이 이러한 변화에는 가장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일부 글로벌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서 계속 기민하게 변신하면서 생존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은 이러한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들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과거의 좌우 이념에 매몰되어서 이 나라를 둘로 쪼개놓고 있으며 그 시대착오적인 경쟁에 매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좌파 문정부는 경쟁을 없애고 기본소득을 지급하며 편안하고 안온한 삶을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맞이한 글로벌 무한경쟁이나 글로벌 초이동 시장의 무한 속도전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세계적으로 3차,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다단계 정부와 혁명의 결과로 신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유발한 것이고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회주의 시각에 입각해서 노동자들에게도 경쟁이 없는 편안하고 안온한 삶을 약속하고 기존의 구산업 일자리에서 버티도록 각종 지원을 하며 변화를 거부하고 오히려 구산업에 눌러앉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산업과 노동자들은 시대적 변화에 뒤처지면서 국가 정체가 대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또한 무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대응하면서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가 그렇지 않아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더욱 국가 부채를 무한 확대하면서 부채 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일본 이상의 장기 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과거 국가시장시대의 방법과 패러다임에 매몰되어서 그것을 그대로 반복하며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케인지언 수요 확대 정책에 기반해서 온갖 잡다한 예산과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있고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서 이러한 예산 구조나 정부 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음에도 이러한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과거의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부의 비효율과 폐해가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도 변화를 깨닫고 모두 새로운 변화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에 기대서 온갖 포퓰리즘 지출을 요구하며 경쟁 없는 사회, 안온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먼저 시대적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보다 기존의 구시대의 이념과 방법론을 오히려 고수하고 이를 전수하며 폐쇄적인 학문 풍토 하에서 변화를 가먹는 역할을 하면서 전 사회가 뒤처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의 모습은 구한말 농경시대의 성리학 이념과 지배질서를 고수하고 변화를 거부하다가 온 사회가 뒤처서서 몰락했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교체기에 대응해서 과연 어떻게 생존을 도모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 100년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정치권은 과거로 역주행하는 시대착오적 움직임을 그치고 또한 좌우 이념 내전을 그치고 새로운 변화를 냉철하게 직시하고 국민을 살리고 국가를 구하고 대중을 위기에서 구할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모두 힘을 합쳐서 그러한 변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살리고 대중을 살릴 수 있을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